네, 안녕하세요. 이원재입니다. 4월 15일 화요일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트럼프 때문에 매일 깜짝깜짝 놀라시죠.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매긴다고 그랬다가 유예한다고 그랬다가 그래서 주가도 널뛰고 굉장히 힘드실 텐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하나 있어요.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는 FTA를 맺고 있잖아요. 사실 자유무역협정인데 관세를 또 갑자기 매긴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지? 굉장히 헷갈려. 오늘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최고의 전문가를 모셨어요. 한미 FTA 때부터 정말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던 송기호 변호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또 이 국제 문제에 대해서 항상 날카로운 해안을 보여주시는 김혜연 비인크립토 한국일본 리더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송기호 변호사님은 사실은 한미 FTA 검색하면은 항상 같이 나오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네. 2007년 그때 제가 지금 일부러 이 책을 가지고 왔는데 그 무슨 책입니까? 2007년 한미 FTA 협정문입니다. 협정문. 네. 제가 이 책을 가지고 나온 거는 그만큼 한미 FTA 준수라는 기본 원칙이 지금 트럼프를 대하는데 정말 중요하다. 그걸 좀 강조하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우리는 미국하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좀 혼란스럽긴 해요. 처음에는 송 변호사님 포함해서 많은 또 진보적인 분들은 한미 FTA는 반대를 많이 했잖아요. 비판적이었죠. 네, 비판적이었고 네. 또 특히 농민분들은 막 생계가 걸려 있으니까 시위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막 조정되고 그 다음에 또 사실 이명박 정부 초기에는 그 광우병 관련된 그 소고기 수입 문제 때문에 시민들이 또 거리로 막 나오고 반대를 했었는데 지금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한테 관세를 매기겠다고 갑자기 얘기하는 건 저게 한미 FTA를 뒤집겠다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 막 미국에 너무 유리한 것 같아서 반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미국에서 자기들이 불리하니까 뒤엎자고 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그런 상황이 맞습니까? 우선 저는 이게 미국 국내 정치 산물이라고 보고 있어요. 첫 번째로요. 이번에 관세 네, 네. 왜냐하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관세를 매기면서 미국 국내법적 근거를 뭘로 잡았냐면 국가 비상 사태다. 네, 내셔널 이머전시라고 선언을 하고 그 법을 근거로 해서 관세를 매겼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관세 정책의 배경에는 결국은 달러라고 하는 기축 통화, 국제 거래의 안전을 제공하는 달러를 미국이 사실상 제공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미국 국내에서 이 달러 기축 통화가 미국의 지금의 경제를 뒷받침해주는 중요한 긍정적인 점으로 보는 흐름과 아니다. 세계에 그렇게 중요한 달러 통화를 제공하는 역할을 미국이 하기 때문에 이제는 거기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이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그 비용을 지불하는 방법으로서 미국에 더 많이 투자하고 미국에게 뭔가 돈을 내야 된다. 이런 어떤 미국 내부의 어떤 정치 갈등의 산물이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한미 FTA 잠깐 말씀드리면 그런 점에서 이제 멕시코 사례가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멕시코가 우리랑 똑같잖아요. 멕시코가 우리보다 훨씬 더 먼저 미국과 FTA 관계를 오랫동안 해왔지 않습니까? 그게 나프타였죠. 그렇죠. 예전에. 나프타였고 85년 나프타였고 지금은 이제 USMCA라고 하는 그걸 했던 사람이 트럼프예요. 트럼프 1기 때. 네. 그래서 결국은 트럼프의 지금의 이런 상황이 어떻게 정립될 건가? 특히 한국에 있어서는 그거는 FTA 체결 국가에 대해서 트럼프가 어떤 구조, 어떤 식으로 타결해 갈 것인가가 중요한데 거기서 일단 멕시코가 우선순위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멕시코가 우선순위다. 근데 지금 그게 타결이 될까 하는 생각이 자꾸 드는 게 왜냐하면은 사실은 트럼프뿐만 아니라 바이든 때부터 자꾸 우리나라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이런 회사들 와서 미국에다 공장 지으라고 하잖아요. 바이든 때는 보조금 주겠다고 그러더니 이제는 관세 많이 매길 건데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공장 지금 관세 안 무니까 여기 와서 지으라고. 사실 정의선 회장은 현대차 가가지고 같이 약속도 하고 31조 투자하겠다고 그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 산업을 키우려고 만약에 이 관세 전쟁을 하는 거면은 이거는 어떤 식으로든 계속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아요?
그런데 과연 지금 우리 기업 저도 작은 기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10% 25% 이런 정도의 관세는 사실은 기업 활동을 불가능하게 하는 그런 비율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정말로 진정한 의도가 미국이 미국 국내 안에서 안정적으로 제조업을 성장시키려고 한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안 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이를테면은 생산 단계의 보조금조차도 트럼프가 약속을 안 지키려고 하잖아요. 네네네. 이거 협상에서 우리나라 기업들, 베트남 기업들, 멕시코 기업들이 미국에 들어갈까요? 저는 이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만은 저는 장기적으로는 아주 긴 장기가 아니라 머지않아 트럼프의 이 관세 정책은 저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국내 정치 요인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라면 그러면 국내 정치적 요인이 없어지지 않으면은 또 뭐든지 계속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만 좀 말씀드리면 그런 점에서 지금 한덕수 대행의 이 협상이 상당히 위험한 부분인데 지금 멕시코를 제가 대단히 중요한 사례로 네네. 보는 게 기억나시겠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 취임하자마자 멕시코를 강하게 압박했잖아요. 멕시코랑 캐나다. 멕시코, 캐나다. 그래서 네. 이제 특히 예를 들어서 멕시코를 멕시코만을 아메리카만으로 바꾼다. 맞아요. 이름도 바꾸고. 예. 네. 그런데 멕시코의 셰운바움 대통령이 어떻게 대응했는지를 우리가 굉장히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미국에게 FTA를 지켜라. 즉 멕시코하고 한 약속을 지켜라는 것이 셰운바움 대통령이 제시한 기본 원칙이었어요. 한덕수 대행처럼 알래스카 어떤 그 LNG인가요, 석유인가요? 예, 그렇게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는 게 아니라 고개를 뻣뻣하게 드는 거네요. 당연히 어떤 기본 원칙을 왜냐하면은 FTA를 체결한 나라니까요. FTA를 체결하기 위해서 우리도 양보를 해준 부분이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미국산 쇠고기가 원래 관세가 FTA 하기 전에는 40%였어요. 내년에는 몇 퍼센트 되는 줄 아십니까? 내년에 0%입니다. 그렇게 쭉쭉 내려와가지고. 네, 쭉쭉 내려와서요. 그러니까 벌써 이게 서로 시간이 상호 많이 신뢰. 되니까. 우리는 현재 FTA가 좀 살아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트럼프가 FTA를 폐기하겠다는 말도 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셰운바움 대통령이 멕시코와의 약속, 멕시코를 존중할 것을 가장 첫 번째로 요구했습니다. 근데 우리도 그러면 매드맨 스트래티지 미친 X 전략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 우리도 그럼 미국산 쇠고기 지금부터 관세 50% 붙이겠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되는 겁니까? 중국처럼? 아니죠. 저는 그런 방향보다는 멕시코처럼 지키라고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FTA 협정 규범적으로. 틀 안에서 협상하자. FTA를 기반으로 하자. 그래서 결국은 멕시코 셰운바움 대통령이 성공한 것 중에 하나가 이번에 상호 관세. 상호 관세도 전혀 FTA와 양립할 수 없는 건데 적어도 멕시코, 캐나다 FTA 체결국에 대해서는 상호 관세를 뺐죠. 그 관세 간판 기억나실 텐데 네네네. 트럼프가 들고 나온 그 간판 거기 이제 현행 관세 몇 퍼센트 저쪽에서 매기는 게 몇 퍼센트니까 우리가 몇 퍼센트 매길게라고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한국이 50% 관세를 매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25% 관세를 추가 매기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는 그렇죠. 그거라고 치고 말씀하신 대로 처음부터 멕시코, 캐나다 엄청 때리는 것처럼 하더니 거기에서는 멕시코, 캐나다가 빠져 있는 것 때문에 또 이런저런 얘기가 그렇죠. 나왔던 것 그 같습니다. 빠지게 되는 논리 과정이 이게 이제 멕시코 대통령이 멕시코와 캐나다의 접근이 캐나다는 이제 지난 9일에도 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 25% 보복 관세를 했습니다만 멕시코는 그렇게 강하게 보복하는 게 아니라 원칙을 지키자, 서로 존중하자, 약속을 지키자.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호관세 발표할 때 백악관에서 뭐라고 발표했냐면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서는 FTA를 적용하겠다. FTA를 적용한다는 것은 관세를 안 매기겠다는 거죠. 다른 전략을 썼군요. 캐나다하고 멕시코하고. 그래서 저도 한덕수 대행이 지금 이렇게 자신의 무슨 마지막 소임 이런 식으로 접근한 것은 대단히 미국의 그런 이 사태의 배경 구조를 너무 모르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해결할 수 없는 게 단적으로 가령 지금 베트남에 대해서 46%의 상호 관세를 그때 표에 나왔잖아요. 베트남산 제품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관세를 매기는가가 우리 경제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한덕수 대행이 그 해결할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은 지금 제가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요. 세부 쟁점에 대해서 좀 이렇게 정보를 모으고 정리하고 우리 새로운 민주적인 대통령이 더 큰 관점에서 타결할 수 있는 어떤 징검다리 역할을 해야지 자기가 지금 서둘러서 해결하겠다. 그래서 지금 제가 오면서 가장 최근에 뉴스를 확인하고 왔는데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을 굉장히 서두르는 그래서 조만간 협상이 시작될 것이다 그렇게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거는 결국은 아까 이제 처음 그 이야기로 돌아가면 미국에서도 이게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USTR 대표부에 대해서 미국 의회에서 이 질의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집중적으로 질의한 게 과연 지금이 국가 긴급 상황이냐. 트럼프의 논리는 무역 적자가 국가 긴급 상황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미국의 무역 적자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잖아요. 수십 년 된 건데. 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이런 정책의 법적인 정당성에 대한 의문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고 두 번째는 경제적인 효과의 문제입니다. 이렇게 트럼프가 국제 간의 신뢰를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얻는 게 뭐냐는 거죠. 바로 거기에 지금 한덕수가 말려들고 있는데 한덕수 대행이 무언가 미국에게 어떤 전에는 기업만 갔잖아요. 뭐 소프트뱅크 뭐 무슨 현대차 국가 수반이 직접 간 일은 없단 말이죠. 국가 수반이 직접 등장해서 이를테면 미국에 구체적으로 선물을 주는 거 그거는 한덕수 대행이 처음일 거예요. 여러 국가들 중에서요. 그럼요. 지금까지 한번 트럼프 취임 이후에 트럼프 별장에 간 사람들 얼마 투자하겠다 하는 사람 다 기업가들이네요. 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그럼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린 법적 정당성, 경제적인 효과 굉장히 몰려 있는데 한덕수 대행이 오히려 트럼프의 어떤 그런 입지만 키워주는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멕시코와 캐나다의 즉 기존의 FTA 체결 국가에 대해서 어떤 통상 모델을 정립하느냐 그리고 이제 중국, 베트남 같은 나라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캐나다가 통상 틀을 가져가느냐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결정되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자, 여러분 혹시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본인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통화한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유예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과 본격 협상을 하겠다.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알래스카 LNG 투자 얘기가 나온 거죠. 변호사님 그러면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제가 리드니까 좀 여쭤볼게요. 변호사님 그러면은 한덕수 총리가 이렇게 나오면 다음 대선까지 짧은 기간이잖아요. 그렇죠. 그 동안에 생길 수 있는 워스트 케이스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렇게 좀 막 뭔가 이해관계를 주고받는 것 같이 변호사님 생각과는 달리 했을 때 지금 이제 미국 재무장관은 어떤 표현을 했냐면 정식 통상협정이 아니라 어떤 기본적인 원칙을 담은 어그리먼트를 만들겠다고 했어요. 한덕수와 구체적으로 한덕수라는 말은 안 썼습니다만 지금 협상을 서두르고 있는 나라들을 꼽으면서 그 안에 이제 우리 한국이 들어가 있었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미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이 혼란, 이 상황들이 정리되면서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 정리되면서 이제 민주당, 공화당 초당적인 통상 새로운 모델이 나올 거고요. 그러면 그 모델을 가지고 다시 한국에게 요구합니다. 그게 이제 미 재무장관이 말하는 정식의 통상협정이죠. 정식 통상협정의 협상은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 단계에서 우선 협상을 서두르는 나라들과는 어떤 원칙을 다루는 협정을 하겠다. Agreement in Principle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한덕수 대행이 뭔가 미국에게 주면서 미국과 어떤 원칙적인 예를 들어서 뭐 양국이 무역 적자를 뭐 이를테면 미국의 무역 적자를 줄이는 방향으로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실효성이 없는 우리의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으면서 미국에게 지나치게 양보하는 그 1단계로 끝나고 그다음에 미국이 본격적으로 아까 말한 그런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들 때 다시 불려가서 한국이 다시 협상하게 되죠. 그러니까
일단 이거 드릴 테니까 잘해주세요라고 그러면 그래 주는 건 받을게 하고 받은 다음에 나중에 하지만 우리는 다시 처음부터 협상하자. 그 룰을 새로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나온다는 그런. 그래서 거기서만 짧게 덧붙인다면은 네, 짧게 덧붙인다면요. 이렇게 미국이 그때그때 변화에 맞춰서 미국의 요구들이 계속 진화돼요.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은 한국이 얼마나 한미 FTA를 체결 내용을 한국이 유리하게 했길래 미국이 계속 저걸 바꾸자고 할까 이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그때그때마다 미국이 요구하는 것들을 새롭게 얻어내가는 과정이죠. 그렇구나. 네, 그래서 한미 FTA가 2007년, 2008년 협상이 타결되고 2013년에 발효되고 지금 이제 한미 FTA 체제가 이미 들어서 있는 것이죠. 지금 상황에서는 이 한미 FTA 룰을 미국이 지키도록 요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로서는 통상의 기본적인 원칙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통상은 체계를 만들어서 규칙에 따라서 원칙에 따라서 하게 되는 거니까 그때그때 나오는 모든 요구에 막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하면 오히려 손해만 본다. 그렇죠. 그리고 이런 우리도 얘기네요. 미국에게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일방적으로 미국의 요구에 맞춰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결국은 우리도 미국에게 어떤 국제 통상 규범으로서 중요한 지금 결국은 트럼프가 결정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게 국제 분업 질서의 기본 룰을 이걸 깨뜨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적어도 우리가 미국에게 미국도 국제 통상 규범에 들어와라 하는 걸 요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도 국제 분업 질서의 룰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메인 키 플레이어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국제 룰을 만드는데 미국도 바꿀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바꿔야 한다는 거죠. 아니, 김현 저는 좀 드는 생각이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제 그 한 얘기가 지난주에 베트남, 이번 주에 일본, 다음 주에 한국하고 협상을 할 거다라고 얘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베트남, 일본 그리고 이제 뭐 이래저래 영국, 호주, 인도 이런 나라들도 나오던데 다들 어떤 종류건 미국하고의 무역 협정이 있는 나라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낸 미국이 협상을 하겠다라고 얘기한 걸 보면 우리가 지금 일종의 과도 정부 시기이기는 하지만 어쨌건 그 뭐랄까요? 말씀하신 대로의 어떤 기존 틀 내에서라도 무역 협상은 진행 중인 거 아닌가요? 다른 나라들은 이미 진행 중인데. 우선은 베트남은 미국과 FTA가 없고 일본도 없고요. 호주는 있죠. 근데 이번에 미국 의회에서 굉장히 호주가 논란이 됐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흑자를 내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가 호주거든요. 그래서 미국 의원들이 묻습니다. 그리고 미국 유엔 대표부에게 호주에도 왜 10% 상호 관세를 부과하느냐. 네. 흑자 보고 있는데. 네. 더구나 잘해줘야 되는 거. 네. 더구나 중국과 관계에서 안보에 대한 담당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트럼프의 지금의 관세 공세가 아직 내부적으로도 정돈이 안 된 상태예요. 이를테면 10% 상호 관세라는 거 모든 나라에게 10% 매긴다는 건 이거는 기존의 FTA 체결국과의 관계에서도 문제일 뿐만 아니라 그게 미국에 어떤 효과를 주기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나라에게 다 10%를 매겼을 경우에 그게 각 나라에 대해서 어떤 특별히 미국과 더 협상해야겠다는 유인을 안 주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상호 관세라는 게 나왔는데 상호 관세라는 것도 경제적인 근거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다음에 거기에 또 하나의 차원으로 개별 품목 이해관계가 있어요. 자동차, 반도체. 네. 미국 스스로도 정립이 안 되는 것이고요. 저는 그래서 트럼프 취임 전부터 트럼프의 그 관세 공세는 저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보고 있고요. 저는 반도체에 대해서도 뭐 모르겠습니다. 하루 정도 매길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왜냐하면 반도체 무관세야말로 미국 경제의 아주 핵심적인 이익이거든요. 미국이 반도체 기반한 그렇죠. 제품들 네. 또 이런 그 디지털 무역을 제로 관세로 하기 위한 엄청난 노력을 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직접 만들 게 아니면 수입을 왕창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관세 낮춰놓는 게 자국 이익에 부합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미국이 대외적으로 수출하고 있는 반도체 장비 굉장히 어떤 그 높은 부가가치. 네.
그것이 90% 이상이 아시아로 수출되고 있거든요. 아시아 나라들은 반도체 생산 때문에 또 미국 경제에 의존을 하게 되고 그렇죠. 그러면서 또 이제 거기서 생산하는 반도체는 싸게 들여와서 우리 산업을 발전시키고 하는 미국의 어떤 의도 그리고 이익에도 그렇죠. 부합하는 특히 거였는데 디지털 경제에서요. 그렇다면 앞으로는 네. 못할 것이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넷플릭스라든지 네. 반도체 기반한 디지털 경제가 무관세로 어떠한 관세 없이 유통되고 있는데 그게 압도적으로 미국의 서비스 산업을 뒷받침하고 있는 건데 반도체와 디지털 경제에 대해서 관세를 도입한다. 그거는 저는 있을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네, 유지 안 될 걸로 봅니다. 근데 그게 변호사님 아니 리더님 두 분 다 궁금한데 이거는 만약에 진짜로 미국 사람들이 미국인들이 아 우리는 그런 거 이제 그런 서비스 하고 뭐 하이테크 빅테크 커봤자 실리콘밸리 월가에 있는 부자들만 잘 사는 거니까 우리는 그런 거 필요 없고 자동차 공장 이런 거 다시 가져와 이런 걸 국민들이 원할 수 있잖아요. 그걸 장기적으로 당장 뭐 잠깐이 아니고 그러면은 그 방향으로 계속 가게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전략이 바뀌는 그래서 거죠. 아까 제가 처음에 네.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미국 국내 정치의 산물이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맞습니다. 내부적으로 이렇게 국제 분업 질서가 그걸 통해서 압도적인 부를 누리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고 또 상실한 사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이제 그걸 전체적으로 어떻게 통합하고 미국의 국익을 어느 방향으로 가져갈 것인가 정치인데 트럼프는 저는 실패하고 있다라고 실패하고, 보는 트럼프는 거죠. 실패하고 있다. 네. 아 그렇군요. 그 지금 FTA 얘기를 조금 다시 돌아가 보면, 근데 변호사님 만약에 그렇더라도 관세를 이렇게 막 우발적으로 막 발표하는 것 같고 막 철회했다 막 이러더라도 FTA 재협상 요구를 하면서 그런 것들 체계적으로 담아내서 뭔가 이렇게 요구 사항이 들어올 그럴 가능성은 있지 않나요? 아까 미 재무장관이 가장 최근에 했던 그 발언이 저는 굉장히 큰 맥락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리는데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어떤 모델이 있습니다. 네. 투자협정도 그렇고 FTA도 그렇고 미국의 모델이 있어요. 왜 미국의 모델이 중요하냐면 미국은 기본적으로 미국 기업들이 미국 국내에서 행동하는 것, 미국 국내에서 영업하는 것과 동일한 환경, 동일한 패턴을 다른 나라에서도 보장받는 것, 이걸 미국은 원하거든요. 그러려면 미국은 동일한 그 미국의 요구, 그 시기에 미국 경제 요구를 가장 극대화하는 통상 모델을 만들어서 다른 나라들에게 다 보편적으로 적용을 시키는 거거든요. 결코 한미 FTA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네. 뭐 멕시코, 캐나다 FTA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새로운 어떤 모델들을 하나 만들어서 그걸 한 10년 이렇게 진행을 하고 다시 평가하고 새로운 모델이 나오죠. 그래서 미 재무장관이 이야기한 게 한국과는 협상은 정식 통상 협정 협상이 아니고 일정한 어떤 하나의 원칙을 담는 합의, 어그리먼트라고 말하는 거는 아직 미국의 궁극적인 FTA 모델은 지금 계속 모색 중인 거고요.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FTA, 더구나 지금 FTA가 트럼프가 이 FTA 절차에 따라서 폐기시킨 건 아니거든요. 네, 네.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이 FTA는 우리에 대해서는 살아있지만 미국은 제가 그래서 FTA 협상할 때 이런 문제를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 이게 대한민국 국회를 비준 동의하기 그 과정에 이명박 대통령 시기 얼마나 많은 내부적으로 많은 갈등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국회에서 통과된 거죠. 우리나라 이게 법률입니다. 근데 미국은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하나의 행정명령으로 날려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그럼 불평등한 거 아니에요? 이런 문제 제기를 이미 했던 거죠. 네. 어쨌든 미국이 생각하는 FTA 모델이 아직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이 FTA를 그냥 어쨌든 그대로 두고 있는 거고요. 네, 네. 따라서 협상은 본격적인 협상이 아니라 이를테면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 트럼프 관세 정책이 일정한 효과를 봐서 다른 나라들의 양보를 받아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정도의 차원의 협상이라는 거죠. 선생님, 제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일단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한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갖고 있는 이 한미 FTA는 우리는 국회 비준해서 또 이거 바꾸고 없애거나 하려면 국회 비준 다시 거쳐야 되는 그런 그렇죠. 건데 네. 미국은 그게 아니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자,
잠깐만 말씀을 드리면은요. 미국은 미국 헌법상의 대외 통상은 의회의 권한입니다. 의회. 네. 근데 의회가 권한을 다 갖고만 있으면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통상 문제를 다 대응 못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일정한 권한을 줘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한테 준다. 네, 대통령이 가령 FTA 같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차원 높은 통상협정을 가져오면 의회가 내가 너에게 줬던 그 권한 범위 내인지 아닌지를 미국 의회가 승인하는 절차에 지나지 않아요. 미국 의회의 기준은 그렇지 않고 우리처럼 미국의 법률처럼 효과를 가지려면 미국 상원의 3분의 2가 동의해야 됩니다. 근데 미국은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게 아니라 미국 협정에 대해서는 그런 식으로는 안 한다는 안 말씀이죠. 합니다. 아, 우리가 훨씬 엄격하게 만들어 놓은 거네요, 그러면. 우리 헌법은 국회 비준 동의를 받으면 국내법과 같은 지위를 부여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한덕수 대행의 그 미국 협상이 갖고 있는 문제 하나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덕수 대행이 지금 한미협대 협정 개정 협상을 하려고 가는 건 아니에요. 네, 네, 그렇죠. 그게 역설적으로는 우리 국회 통제를 한덕수가 피해 나가는 하나의 핑계가 되고 있어요. 아. 만약 그 지금 미국과 하는 협상의 내용이 한미 FTA 내용과 관련되는 거라면 우리 통상 절차법에 따라 가지고 국회 사전 보고해야 됩니다. 아, 협상 계획을. 네, 근데 지금 트럼프의 정치적 이익을 결과적으로 트럼프의 정치적인 이익을 가져다 줄 한덕수 대행의 이른바 협상이라는 것은 FTA 내용이 아니고 이를테면 아까 뭐 알래스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가령 일정한 양보를 이번에 관세에 관해서 뭐 한국의 기본 관세를 가령 뭐 없애준다 이를테면은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한미협대 내용을 건드리는 건 아니거든요. 네, 네. 근데 바로 그 점도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비록 한미FTA 본격 협상이 나중에 예정돼 있다 하더라도 이번 협상도 이게 이후에 새로운 민주 정부가 미국과 협상하려고 할 때 그게 우리 중요한 어떤 발목을 잡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정식 통상 협정을 서로 만들지는 않고 미국과 미국 정부장관 표현에 의하면 원칙을 담는 합의문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게 다음 우리 민주정부를 구속하기 때문에 따라서 이번 한덕수의 통상 협상에 대해서도 시도에 대해서도 국회가 당연히 개입해야 된다. 국회가 통제를 해야 한다. 근데 문제는 안 온다는 거잖아요, 한덕수가. 국회에 안 온다는 예. 말씀이시죠. 그 굉장히 그건 중대한. 때안 왔죠. 네, 안 안 왔죠. 왔어요. 네. 안 왔어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은 분명한 의도가 있고 계산이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렇죠. 보시는 이런 거죠, 지금. 틀에 다 이미 알고 있는 네. 거죠. 그리고 저는 이분이 심지어 뭐 한미 FTA 굉장히 많이 옹호하시던 분인데요. 예, 저는 심지어 미국과도 일정한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어떤 전제적인 그런 저는 이미 어느 정도 소통이 됐다고 봐요. 아. 이런 틀 자체가 이렇게 가는 것 자체가. 근데 저는 오히려 지금 정반대로 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트남에 대해서 미국이 어떤 관세를 매길 거냐, 멕시코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지금 멕시코 자동차도 25% 아직 해결 안 됐거든요. 네. 이게 우리 경제 훨씬 중요한데 네. 여기에 대해서 한덕수 대행이 뭘 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적극적으로 협상을 해서 뭔가 얻어낸다 하더라도 그 얻어내는 것은 대단히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한덕수 대행이 지금 단계에서는 뭔가 우리가 먼저 미국이 뭔가 주어서 뭔가 큰 틀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멕시코 셰인바움처럼 미국에게 무슨 말이냐 우리 나름대로는 미국과 합리적인 경제 관계를 위해서 정말 오랫동안 한미 FTA 질서를 유지해 왔고 우리는 정말 잘 지키고 있다. 미국도 한미 FTA를 준수하라. 이 이야기부터 해야 한다. 그리고 하나 네. 덧붙이자면 미안하지만 내가 그럴 권한이 없다 얘기까지를 해야지 되는 게 아닌가라고 그렇죠.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 네. 한덕수 씨의 이력을 지금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참여정부 때 노무현 정부 때 장관급으로 국무조정실장을 했었고 그리고 나서 재경부 장관, 부총리, 경제부총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가 나중에 됐는데 경제부총리와 국무총리 사이 기간이 한 7개월 정도 있습니다. 그 7개월 동안 했던 직함이 한미 FTA 체결 지원위원회 위원장이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한미 FTA가 체결됐던 2010년 11년인가요? 그때는
미국 대사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 미국 교감이 있겠네요. 미국 대사로 네. 있으면서 이거 비준 좀 꼭 해달라 뭐 이런 식의 얘기를 주미 한국 대사로서 뭐 이게 의회 쪽으로 이야기를 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했었는데 결국 한미 FTA를 애지중지 막 이러던 사람인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제가 처음 한덕수 대행을 만났던 게 한미 FTA 때문에 만났어요. 아. 국회에서 한미 FTA에 대해서 우리가 지나치게 마치 이게 우리의 산업을 근본적으로 어떤 우리 국가 경쟁력의 어떤 핵심적인 것처럼 접근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애지중지 법률이 되지만 미국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리고 지금 이제 뭐 엘리엇이라든지 론스타 이렇게 대한민국의 산업 정책이 오히려 제약받을 수 있다 이런 점들을 이야기했죠. 그래서 그 국회에 그런 이야기할 자리에 건너편에 있던 사람이 한덕수 대행이에요. 한덕수 대행은 네 그때 제 인상은 지금보다 훨씬 더 이거 저의 개인적인 인상입니다. 뭐라 그럴까 좀 이렇게 막 굉장히 좀 이렇게 이런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신사적이었어요. 말하자면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네, 첫 인상이 그러면서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FTA는 시대의 대세이고 FTA를 통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한 단계 더 올라설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아이러니죠. 이제는 FTA 막 무시한 것처럼. 이제는 제가 오히려 미국에게 FTA 준수를 이야기를 하라고 하고 있고 한덕수 대행은 제가 그래서 오늘 정부에게 그걸 요구를 하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한미 FTA 협정문에 보면 지금 아예 여기는 관세 철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네. 심지어 한미 FTA 할 때 없던 관세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위반이에요. 이렇게 한 나라가 다른 나라가 위반했을 경우에 해결하는 절차가 있어요. 그 안에 있습니까? 있어요. 협정문 네, 안에. 네. 일단 협의 권한을 그러니까 협상이 아니라 네. 너 위반이라고 통지하고 이리 와라고 부를 권한이 있어요. 협의 권한. 제가 그거를 행사하라고 정부에 문서를 보내고 왔습니다. 그럼 누가 오나요? 미국에서? 미국에서는 당연히 응해야죠. 응하도록 되어 있어요. 미국 정부가 네. 그걸 보내야 되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지금 그게 아니고 미국 재무장관이 한국하고 얘기하기로 했어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거꾸로 되는 거죠. 오히려 미국에게 왜 한미 FTA가 있는데 지금도 살아 있는데 미국산 쇠고기 내년에 관세 0%가 되고 이를테면은 넷플릭스라든지 그런 게 다 가능했던 게 한미 FTA에 그럼 OTT 서비스업에 대해서 어떤 그 컨텐츠 요건이라 해가지고 거기에 뭐 어떤 일정한 요건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굉장히 자유화해서 지금 넷플릭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이 좀 일관되게 했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한미 FTA 최전선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미국에게 나 그렇게 고생해서 이를테면 이런 반대가 있었을 불구하고 했는데 한미 FTA 틀 안에서 해결하자. 한미 FTA를 준수하자. 그러고 나서 좀 세부적으로 미국의 요구가 무엇인지 좀 듣고 뭐 거기에 대해서 우리 기업에게 너무 큰 부담이 아닌 거라면 좀 같이 협력이 필요하겠죠. 네, 그렇지만은 지금 두 나라 사이에 이미 있단 말이죠. 한미 FTA 협정이라고 하는 게. 이 자체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상대방에 대해서 이걸 지켜라는 말도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충분한 사실 법적 수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국제법적 수단. 국제법적 수단이 있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지금 트럼프 입장에서는 굉장히 몰려 있다. 즉 결코 트럼프가 현재 유리하지 않다는 거죠. 아니 근데 현실적으로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사실 트럼프가 저렇게 험악하게 나오고 그린란드는 뭐 군대를 보내가지고 점령을 한다는 둥, 또 하루아침에 중국에다가 무슨 더블 따더블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거 막 관세를 100몇십 %씩 매기는 이런 상황에서 규칙이 바뀌는 거 아닌가. 우리나라는 규칙을 정하는 규칙 설정하는 그런 국가는 아니지 않아? 우리는 뭐 어떻게 정해지든 따라가야지 라는 생각, 현실론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많이 얘기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 경제 덩치를 한번 보자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는 일방적으로 어떤 고도의 불확실을 막연하게 수용한다든지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경제가 된 거죠. 우리 경제가 이미. 그리고 이미 저는 미국의 입장에서도 한국은 대단히 필요한 국가예요. 한국처럼 그 광범위한 제조업의 요구를
들어줄 수 있는 나라가 사실 몇 안 되는 나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자신감을 가져도 된다. 그러니까 비록 우리가 뭐 이렇게 막 어떤 예외적인 뭘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기존의 국제 규범에 대해서 서로 확인하고 그것을 개선 진화시켜 나가는데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고 또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가령 국제 분업 질서를 놓고 본다면 지금 미국이 세계 경제에서 그 차지하는 비중이 한 15%쯤 돼요. 국제 시장에서. 만약에 트럼프가 이 길로 계속 가잖아요. 그거 한 자릿수로 줄어듭니다. 미국 경제 비중이요. 네, 그래서 저는 네. 현실적으로 미국 시장이 우리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거 인정합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더구나 우리 경우는 어떤 그 수출 중심 품목이 워낙 많이 의존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걸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만큼 우리가 갖고 있는 미국에 대해서 이제는 우리가 어떤 기여하는 또는 역할이 일정하게 컸기 때문에 이렇게 일방적으로 규칙을 강요당하는 건 이제는 우리가 거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우리 의견을 내고 규칙을 좀 협상할 수 있다. 규칙을 교섭할 수 있다. 뭐 그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네, 저는 그런 방향으로 가리라고 봅니다. 네. 아니, 김현희드님 너무 오늘 조용하신데 저기 사실 이번에 계엄령 때 국회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으셨고 또 그 아마 평생 잊지 못할 이제 그런 기억을 갖게 되셨을 텐데 저로서는 그 전까지는 가장 강렬했던 국회의 기억이 그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이 터졌던 사건이었습니다. 그게 언제였죠? 그게 FTA FTA 비준안이 통과하던 날이었어요. 아. 그래 이제 그 당시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이 그 연설을 자청하고 올라가가지고는 단상에서 근데 민주노동당이었겠죠? 당시 통합진보당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단상에 올라가서 최루탄 터뜨렸던 그랬죠. 사건이 그러면서 있었어요. 이제 난리가 났었는데 그날 근데 통과를 시켰어요. 결국은 저 당시 여당에서 그렇죠. 네. 통과를 시켜서 이제 그게 통과되고 그게 2011년 가을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FTA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고 뭐 이렇게 됐던 거였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변호사님 말씀 들으면서 결국은 그 시절에 그런 이제 그 규범을 갖다가 잘 뭐 그때는 많은 분들이 반대했고 뭐 최루탄이 터지는 사건이 있을 정도로 반발하는 목소리도 많았고 그래서 어쨌든 우여곡절을 겪어서 통과가 됐는데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십수년 동안 겨우겨우 이렇게 지켜오고 그걸 확장시켜오고 그걸 기반으로 또 성장까지 이끌고 왔는데 지금은 그걸 주도했던 장본인 같은 인물이 그거는 신경도 안 쓰고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 말씀. 그렇죠. 본인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권한을 막 남용하면서 이걸 다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게 참 생각 안 해본 각도였는데 듣고 보니까는 참 좀 중요한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말씀 더 드리면, 멕시코 이제 셰인바움 대통령의 그런 원칙적인 입장, 그리고 이제 셰인바움 대통령이 사실은 트럼프가 멕시코에 대해서 가장 원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소통을 했어요. 국경 조치였죠. 처음에 이제 캐나다랑 그렇죠. 멕시코에 대해서 관세 얘기할 때는 펜타닐 얘기였어요. 그렇죠. 펜타닐 맞아. 제대로 통제해라. 그러면서 안 그러면 관세 때리겠다 이런 얘기였는데 그게 이제 멕시코에서 잘 들어줬다. 그런 정확하게 소통을 했죠. 그래서 실제로 방위군을 배치하고 펜타닐 압수 숫자를 계속 조사해서 트럼프에게 계속 메일을 보냅니다. 아주 굉장히 현명한 대통령이에요. 그리고 가장 최근에 엊그제 뭔 일이 있었는 줄 압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가 텍사스 농민들이 쓸 물을 제대로 안 보낸다고 하니까 바로 물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핵심적으로 요구하는 것이 뭔지 직접 소통하는 거고 과연 저는 한덕수 대행이 트럼프가 한국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이 뭔지에 대해서 정말 소통하고 있는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셰인바움은 진짜 트럼프를 어떻게 보면은 잘 다루는군요. 그렇죠. 그래서 적어도 미국이 멕시코에 대한 정책을 펼 때 설명할 때 꼭 이 FTA에 들어갑니다. 이를테면 상호관세 멕시코에 부과하지 않느냐? 그 USMCA라고 하는 한번 찾아보시면 꼭 백악관이나 트럼프 설명에 이 USMCA가 나옵니다. 계속 멕시코에 대해서 USMCA를 적용한다. 그 말은 곧 상호관세 안 쓴단 말이고. 그리고 품목 접근에서도요. 자동차 어떻게 하느냐? 자동차에 대해서 25% 관세를 여전히 매기고 있어요. 그런데 멕시코에 대해서는 약간의 이게
USMC 즉 FTA를 100% 적용시킨 건 아니지만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그 트럼프 행정명령에 멕시코에서 들어온 차 중에 그 FTA에 따라서 이게 이 원산지가 조금이라도 미국산으로 인정될 소지가 있는 거는 관세를 안 매긴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적어도 멕시코, 캐나다도 마찬가지인데 트럼프로 하여금 미국으로 하여금 멕시코와 체결한 기존 이 FTA의 틀 안에서 비록 이게 100% 멕시코 요구가 관철된 건 아니지만 이 틀 속에서 이걸 중거점으로 해서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지 않나요? 만약에 제가 한덕수 대행이 제기하고 싶은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FTA는 그대로 있어요. 우리나라 법에는. 근데 이것과 양립할 수 없는 협상을 한덕수하고 하고 와요. 이를테면요. 가령 뭐 10% 관세에 대해서 뭐 어떤 뭔가 이야기를 한다든지 또는 FTA와 양립할 수 없는 어떤 양보를 해준다든지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법치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엉망이 되겠네요. 서로 양할 수 없는 법이 한국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굉장히 우리 내부적으로 혼란이 있는 거죠. 그리고 뭐 뭔가 상위법이 그런데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한덕수 대행의 그 협상도 비준 대상입니까? 그게 이제 만약에 국회의 어떤 우리나라 장기적인 어떤 재정 부담을 일으키게 한다든지 입법상이라든지 FTA 개정이라면 국회 비준 동의 대상이고 그럴 소지가 있는 거라면 당연히 국회 미리 협상 계획을 알리도록 우리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덕수 대행이 마치 굉장히 뭔가 자기가 급하게 해낼 수 있는 것처럼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미국은 뭔가 한덕수 대행과 조만간 어떤 일정한 어떤 미국의 입장에서는 성과 이런 걸 발표할 계획을 저는 하고 있지 않나 그런. 거꾸로 지금 미국이 한덕수 대행의 가려운 것을 뭔가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위험도 있겠네요. 있죠. 왜냐하면 한덕수 대행 입장에서는 지금 약간 좀 이 말하자면 이 트럼프의 관세 문제의 이 위기를 내가 해결하고 있다 또는 해결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미지를 그렇게 생각하면 정말 잘못인데요. 네. 그렇게 되면 양립할 수 없는 법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근데 선물 하나 준 것 같은데요 벌써 대선 출마하세요? 뭐 이런 거 트럼프 대통령이 물어봤다면서요. 저는 그 물어본 것도 대단히 잘못됐지만 그것을 밝힌 건 저는 더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건 의도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선물인 것 같은데 이게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오늘 제가 너무 말 많이 아닙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방송을 위해서 여러 가지를 참 준비했지만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도 송 변호사님께서 해주시죠. 아닙니다. 저는 질문하시죠. 그래서 지금 한미 FTA는 그렇게 간단 말이죠. 한미 FTA는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한미 FTA 틀 안에서 뭐 상호 관세고 뭐고 보편 관세고 하여튼 그렇게 가자. 품목별 관세고 그걸 협상을 시작하면 이제 쭉 오래 걸릴 거 아닙니까? 굉장히 장기적으로 틀을 새로 만들어 나가는 거니까. 근데 그 사이에 김의원 리더님께도 궁금한데 세계 질서가 바뀔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러니까 한미 FTA 체결 당시 2007년에 우리가 미국 맹방이고 당연히 우리가 한미 동맹이 제일 중요하고 이렇지만 지금 분위기가 그렇지 않잖아요. 미국, 러시아하고 손잡고 뭔가 북한하고도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고 유럽은 따로 노는 것 같고 그러면 그렇더라도 이 국제법에 계속 살아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끝나갈 버리면 너무 중요한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끝나냐가 굉장히 중요한 변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트럼프가 여전히 중국에 대해서도 아직 정리를 못하고 있다. 장기적으로 대중국 통상 정치를 어떻게 할지. 네, 지금 저는 중국 측 이렇게 상황을 보면 중국은 김우중 옛날 대우 회장이 그런 말했죠. 세계는 넓다 그랬잖아요. 네, 중국은 이미 저는 그런 전략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만 있는 게 아니다. 세계는 넓다라고 중국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유럽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의 의견은 여전히 트럼프로 촉발되는 국제 질서, 국제 통상 질서가 자리 잡아가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그게 가장 1차적으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지만 특히 북한이 러시아의 그 전쟁에 참전함으로 인해서 러시아를 통해서 북한의 요구가 트럼프에게도 또 전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결국은 트럼프의 한국에 대한 정책은
어떻게 보면 이런 세계 질서 속에서 같이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미 FTA를 지금 단계에서 한미 FTA를 적용시키자는 것이 한국에 가장 중요하다. 왜냐하면 한미 FTA가 지금 적용되면은 상호 관세도 인정 안 되는 거고, 10% 기본 관세도 인정 안 되는 거고, 자동차 25%도 인정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다 트럼프가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게 다 한미 FTA 위반이에요. 이렇게 좋은 걸 왜 그때 반대하셨어요, 변호사님은? 비판 그 부분은 나중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비판하신 이유가 있어요. 또 네, 전 다 찾아봤는데 그렇죠. 조금 네. 다릅니다 맥락이. 네.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트럼프에 대한 우리의 대응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만 현실적으로 가령 뭐 더 불리한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저는 그럴 상황은 전혀 아니다라고 보고 있어요. 음. 네, 왜냐하면 트럼프 입장에서 가장 성과를 내야 될 대상이 하나가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을 가장 불리하게 만들어 놓는 그런 상황은 저는 트럼프가 가져갈 수 없다고 봅니다. 한국과는 뭔가 솔루션을 낼 거다 이런 말씀이시고. 제가 준비한 얘기들은 이제 보통 이제 중국에 대한 것들이었고 네. 오늘 아마 중국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은 저한테 시키셨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뭐 기왕 나온 김에 한 말씀만 덧붙이자면 시진핑 주석이 2017년 초 다보스 포럼에서 기조 연설을 했었습니다. 직접 참석을 해서 그때 했던 얘기 중에 바다가 작은 호수나 강으로 돌아가는 법은 없다. 세계 경제의 이 바다가 고립된 호수나 작은 강으로 돌아가는 것은 없는 일이다. 경제 글로벌화의 이 흐름은 거스를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부터 2018년 세계 수입 박람회라는 참 수입 박람회 들어보셨어요? 보통 수출 박람회 하잖아요. 네. 그때는 박람회. 중국이 제1회 수입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상해에서 2018년에. 그러면서 또 똑같은 얘기를 또 했어요. 시진핑이. 바다가 강으로 호수로 가는 일은 없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 자유무역 질서를 그 무렵부터 아주 강조하면서 전 세계 자유무역의 수호자가 됐다는 걸 이제 천명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지금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한겨레에 그 주한 중국 대사의 기고가 실렸는데 거기서도 이 대목을 인용하면서 중국은 자유무역을 신봉하고 자유무역 질서를 훼손하는 건 미국이다 이러면서 그냥 비판적으로 나서고 있는데 중국이 지금 이 현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는 이제 거기서 좀 엿볼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히려 중국이 자유무역을 옹호하고 있고 한미 FTA를 굉장히 강력하게 압박하던 미국은 변심했고 한미 FTA를 옹호하던 당시의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지금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그 바깥에서 뭔가 협상을 하려고 하고 있고 이런 굉장히 앞뒤가 바뀐 상황인 것 같은데 어쨌든 변호사님의 결론은 제일 중요한 건 지금 갖고 있는 이 협정 안에서 모든 일을 풀어가도록 점진적으로 협상을 해나가야 한다. 멕시코 사례를 굉장히 면밀하게 봐야 한다. 면밀하게 봐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해주셨는데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송기호 변호사님 그리고 김혜연 비인크립트 한국일본 리드님하고 같이 했습니다. 이원재 끝내주는 경제 매일 오후 5시 45분에 라이브를 진행하고요. 내일도 라이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같이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가 12.3 내란을 막아낸 시민영웅 1000명 찾기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내란을 막고 탄핵 소추를 이뤄낸 시민영웅 1000명을 찾아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역사로 기록하고 시상의 본보기로 삼음으로써 민주주의를 더 널리 확산하기 위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과정에 직접 참여했거나 참여자를 추천해 주실 분들은 우측 제보하기 QR코드나 아래 메일로 추천 및 제보해 주세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뉴스토마토와 함께해 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